나는 그날 내 이름이 사람이 아니라 서류가 되는 순간을 봤습니다. 딜러샵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딸이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는 보증인이세요. 30년을 책과 먼지 사이에서 살아온 손이 도장을 쥔 채 떨렸습니다. 용돈을 보내고 밥을 하고 손주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잊고 있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안녕하세요. 인생극장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뜨면 더 이상 내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헌책방의 높은 천장이 아니라 하얀 벽지가 반듯하게 붙은 작은 방의 천장이었죠. 민서의 집, 제 딸의 집이었어요. 새벽 5시 몸이 기억하는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책방을 할 때는 이 시간에 일어나 먼지를 털고 진열대를 정리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저 남의 집 손님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우유, 요구르트, 샐러드 재료들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사위 도현이가 정리한 거였죠. 그는 냉장고 안에도 라벨을 붙여놨더군요. 유통기한 임박, 이번 주 소비, 다음 주 예정.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뭔가를 꺼낼 때마다 긴장하게 됐습니다. 혹시 순서를 어긴 건 아닐까? 계획에 없던 걸 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밥을 지었습니다. 전기밥솥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서였죠. 엄마, 오늘 준이 학원 픽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요. 문자는 늘 이렇게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중함 뒤에는 거절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그래, 몇 시에 가면 돼? 민서가 보낸 이모티콘은 하트였습니다. 30년 동안 헌책방을 했어요. 대학로 골목 안쪽,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제겐 세상이었습니다. 책 냄새, 종이 넘기는 소리, 가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의 얼굴. 그게 전부였죠.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권혜숙. 그 이름이 간판에 있었고, 통장에 있었고, 세금 계산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어요.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했고 저는 책방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서가 말했죠.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붙은 문장이 있었어요. 어차피 엄마 혼자 살림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걱정하는데 제가 괜찮다고 하면 서운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짐을 싸서 민서의 집으로 왔습니다. 손주도 보고 딸도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저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엔 밥을 하고 낮엔 청소를 하고 오후엔 손주를 돌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부탁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도현이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식기세척기에 넣으시면 돼요. 손으로 하시면 물도 많이 쓰고 비효율적이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손으로 설거지를 해왔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엄마 방이라고 불러주는 곳이었지만 사실은 창고였던 공간이었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바깥 풍경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밤하늘을 보고 싶어서 창문을 열었는데 맞은편 건물에 불빛만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생각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책방에 있을 때는 분명 제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선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어느 날 아침 민서가 급하게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오늘 차 계약하러 가는 거 기억하시죠? 같이 가셔야 해요. 저는 잠에서 덜 깬 채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엄마가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죠. 옷을 갈아입고 민서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그날이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딜러샵은 깨끗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새 차들이 반짝이고 상담원들은 정장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민서는 익숙한 듯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민서입니다. 직원은 밝게 웃으며 우리를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딸이 차를 사는 건데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할부 기간은 48개월이고요. 월 납입액은 이 정도입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보증인분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복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민서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도장 가져오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보증을 서시는 건가요? 그때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세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보증인이시고요. 차 관련된 건 다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직원이 잠깐 저를 보더니 다시 민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모든 설명은 민서에게만 향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앉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에 권혜숙이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그냥 보증일 뿐이었죠. 민서는 밝게 웃으며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에 땀을 닦았어요. 딜러샵을 나오면서 민서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서는 신난 목소리로 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이 차 진짜 좋대요. 연비도 좋고 안전장치도 많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딜러샵에서의 그 순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보증인이세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남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마도 제가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 된 것 같았기 때문일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로 쓰는 돈은 별로 없었어요. 민선의 집에서 지내니까 제가 쓸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저는 가난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쓰시는 생활비는 제가 관리하는 앱에 기록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앱? 도현이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지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집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쓰시는 돈도 여기 기록하시면 나중에 정산하기 편하거든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식비, 교통비, 생필품비. 모든 게 카테고리별로 나뉘어 있었어요. 민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영수증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내 돈을 쓰는데도 기록을 해야 해? 도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면 기록이 필요하죠. 그래야 낭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낭비라는 단어가 제 소비를 가리키는 것 같아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앱을 설치했습니다. 도현이가 보내준 링크를 눌러서 회원 가입을 했어요.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제 이름 옆엔 추가 구성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추가 구성원, 보증인. 저를 가리키는 말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서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10만 원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요. 저는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20만 원만요. 옷 좀 사야 해서. 저는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문자는 계속 왔어요. 금액은 달랐지만 문장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얼마만 보내주세요. 저는 매번 보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보낸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돈을 보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가끔 민서가 고마워요라고 했지만 그건 형식적인 인사 같았어요. 진짜 고마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습관처럼 나오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ATM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버튼을 누르면 돈이 나오는 그런 존재. 어느 날 친구 미라가 전화를 했습니다. 혜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나 봅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나 요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미라가 잠깐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수가, 우리 한번 보자.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미라를 만난 건 시장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미라는 꽃집을 30년 넘게 해온 사람이에요. 손이 거칠지만 눈빛은 따뜻한 친구였죠. 우리는 커피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미라가 먼저 물었어요. 혜수가, 솔직하게 말해봐. 민선의 집에서 편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하냐고 물으면 불편하다고 해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나왔어요. 딸이 날 걱정해서 집에 데려간 건데 제가 불편하다고 하면 배은망덕한 것 같았거든요. 미라가 제 표정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수가, 너 요즘 얼마나 돈 보내?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냥 가끔.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이 아니잖아. 매주 보내는 거 나도 알아. 제가 어떻게 아냐고 물으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미라는 제 친구니까 제 표정만 봐도 아는 거겠죠. 미라가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혜수가, 너 지금 착취당하고 있어. 그것도 딸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착취. 그 단어를 딸에게 쓸 수는 없었어요. 미라야,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민서는 그냥 미라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뭐? 몰라서 그래. 아니면 익숙해서 그래.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라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혜수가,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아? 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의지할 데도 없는 거 아니잖아. 근데 너 지금 그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어. 돈까지 뜯기면서 말이야. 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민서는 나쁜 애가 아니라고, 그냥 아직 철이 없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하려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민서는 이제 30이에요. 결혼도 했고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철이 없다는 핑계를 대기엔 너무 컸죠. 미라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혜수가, 여기 내 친구가 하는 법률사무소야. 한번 상담 받아봐. 내가 가진 거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 좀 세워.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가방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뭘 정리해? 난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미라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혜수가, 너 헌책방 정리하면서 상가 팔았잖아. 그리고 적금도 있고 임대 건물 지분도 있고. 그거 다 어디 갔어? 저는 멍하니 미라를 봤습니다. 그랬죠. 저한테도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그걸 잊고 살았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밀어둔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먼지를 털고 열어봤습니다. 통장, 증권 계좌, 임대 계약서. 제가 평생 모은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적금 통장엔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책방을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 상가 매각, 대금,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돈이 제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선의 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마치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도현이가 생활비 앱을 만들 때도, 민서가 용돈을 요구할 때도 저는 제가 가진 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말하는 순간 더 많은 걸 요구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저는 미라가 준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을 내줬어요. 상담 당일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깨끗했어요. 이정민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내 집에서 지내는 것, 생활비 앱을 쓰는 것, 반복되는 용돈 요구, 그리고 딜러샵에서의 일. 다 말하고 나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정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권혜숙님, 지금 님께서 겪고 계신 건 경제적 통제예요.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눈치채기 어렵지만 분명한 문제입니다. 경제적 통제. 그 단어를 들으니까 뭔가 명확해졌어요. 제가 느꼈던 답답함이 이름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생활비와 존엄은 분리해서 보셔야 해요. 님께서 딸을 돕는 건 좋지만 그게 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자산관리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신탁 계좌를 만들 수도 있고, 증여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 돈을 제가 관리하고 제가 결정하는 거였어요. 딸이 필요로 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 그 차이가 크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제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민서가 제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도연이가 뭐라고 할지. 그래도 이젠 알았어요. 제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자산관리 계좌를 만들었어요. 제 명의로 된 돈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계좌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민서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겉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엔 밥을 하고 손주를 돌보고 저녁엔 설거지를 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 끝에 앉았어요. 민서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요즘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창업을 해볼까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민서가 계속 말했어요. 3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바로 통장을 꺼냈을 거예요. 딸이 뭔가를 하고 싶다는데 엄마로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민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니? 민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이체 내역을 보여줬어요. 지난 6개월간 민서에게 보낸 돈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보낸 돈들이 합쳐지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민서가 화면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필요할 때 부탁드린 거잖아요.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중이 언제니? 그리고 내가 갚을 거라고 생각한 적 있니? 민서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지금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을 안 했지. 하지만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괜찮았던 건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민서야. 돈을 주는 기계가 아니라고. 민서가 눈을 피했어요. 제 말이 불편했나 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는 내가 창업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그걸 내 돈으로 시작하는 건 다른 문제야. 너한텐 남편도 있고 직장도 있잖아. 왜 엄마한테만 손을 벌리니?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민서야, 엄마가 딸을 돕는 건 당연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무한정이어선 안 돼. 너는 나를 보증인이라고 했잖아. 딜러샵에서. 그때 나는 내 엄마가 아니라 서류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한텐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일 뿐이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야.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시한 거 맞아. 의도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결과는 그래. 너는 나를 당연하게 여겼어. 내가 해주는 모든 걸. 민서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민서야, 3천만 원은 못 줘. 그 돈은 내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찾기 위해 써야 할 돈이야. 스스로 벌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 민서가 방을 나갔어요.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손을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봤어요. 처음으로 딸에게 안 된다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후회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슬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도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민서한테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도현아. 나는 오래 참았던 거야. 도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잖아요. 모신다.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도현아, 나를 모신다는 게 뭐니? 나한테 방 하나 주고 밥 먹여주는 게 모시는 거니? 그럼 나는 뭘 하는 거야? 돈 주고 집안일 하고 손주 봐주고. 그럼 우리는 서로 모시는 관계니? 도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현아, 나는 너희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 나는 추가 구성원이야. 너희 앱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도현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시스템상 그런 거고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시스템이 문제야, 도현아. 너는 우리 집을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어. 효율, 합리, 투명성. 다 좋은 말이지. 하지만 사람은 숫자가 아니야. 나는 지출 항목이 아니라고. 도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말에 반박할 수 없었나 봅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도현아,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첫째, 생활비와 용돈은 분리할 거야. 내가 쓰는 생활비는 내가 내고 민서한테 주는 돈은 내가 결정할 거야. 둘째, 가계부 앱은 이제 안 써. 내 소비는 내가 관리해. 셋째, 나도 내 계좌가 필요해. 고정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쓰는 거야. 도현이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급격한 변화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격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너희를 돕고 싶지만 그게 나를 지우는 방식이어선 안 돼. 도현이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상의해봐. 나는 기다릴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민서와 도연이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저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로 필요한 말만 했죠. 저녁 뭐 드실래요? 손주 픽업 다녀올게요. 그런 실용적인 문장들만 오갔어요.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저는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제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서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눈이 조금 부서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봅니다. 민서가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민서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를 도와주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엄마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로. 저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몰랐던 것 같아요. 돈을 받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서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존중이 문제지. 너는 나를 한 사람으로 봐줘야 해. 엄마이기 전에 권혜숙이라는 사람으로.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도현이랑도 얘기했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생활비는 엄마가 내시고 용돈도 엄마가 결정하시고. 그리고 앱은 삭제할게요. 저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민서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도연이도 자기가 너무 심했다는 걸 알았대요. 효율만 생각하다가 사람을 잊었다고. 저는 민서를 안아줬어요. 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그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서가 제 품에서 벗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창업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출도 알아보고 도현이한테도 상의해 볼게요. 엄마 돈은 쓰지 않을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스스로 하는 게 맞아. 엄마는 응원할게.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도현이는 가계부 앱을 지웠어요. 대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가족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 계획,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첫 회의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제 생활비를 제 계좌에서 냈고 민서에게 용돈을 주고 싶을 때만 줬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작은 공방을 하나 열고 싶었어요. 책 수선을 하는 공방이었습니다. 오래된 책을 고쳐주고 표지를 새로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미라가 도와줬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공간을 구했고 간판도 달았어요. 해숙의 책방이라고. 공방을 열던 날 민서와 도현이가 왔습니다. 손주도 데려왔어요. 민서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엄마 축하해요. 이제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사시는 거죠. 저는 꽃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공방은 크지 않았어요. 작업대 하나, 책장 몇 개, 그리고 작은 창문. 하지만 그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낡은 시집을 들고 온 할머니였어요. 이 책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준 건데 너무 낡아서요. 저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래고 표지가 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엔 누군가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쳐드릴게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책들처럼 사람도 고쳐질 수 있다고. 관계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제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요리 좀 해볼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골목 끝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증인이 아니었어요. 추가 구성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권혜숙이었어요. 58년을 살아온 한 사람. 책을 사랑하고 딸을 아끼고 제 삶을 사는 사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공방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간판을 다시 한번 봤어요. 혜숙의 책방.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딸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58배도 60에도 70에도.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선을 긋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민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왔다. 현관에서 집안을 보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행복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온다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식탁에 앉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공방에서 고친 책, 할머니의 미소, 창밖의 햇빛.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저는 이제 보증인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제 삶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 나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존엄을 지키면서 함께 서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극장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 극장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자동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